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우리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있습니다. 월급은 받는 대로 카드 대금, 공과금 등으로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통장은 어느새 텅텅 빈 통장이 되고 있고요. 또 물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데 내 월급은 몇 년째 그대로다 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여유 자금도 없고 갈수록 생활이 팍팍해지는 요즘 어떻게 해야 돈을 벌고 또 우리 집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주식이며 펀드, 재테크 방법은 참 많은데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손실 위험도 크니까 원금까지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돈키호테 초대석에서 준비한 시간, 오늘부터 경제 수업이라는 책의 저자이자 재테크 전문가이시죠. 한재민 작가 다시 한번 초대했습니다. 재테크의 기본 개념부터 내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재테크 방법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작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재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초대석 시간인데 네. 두 번째로 오시니까 익숙하시죠? 이 분위기가. 네, 스튜디오 분위기가 이제 좀 보여요. 아하, 네. 어떻게 보이십니까? 따뜻해요, 일단. 아하. 예전엔 굉장히 차가운 공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살고 싶어요. 환영합니다. 네, 수요 감사합니다. 지킴이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한재민 작가님 모시고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들으시면서 저 작가님 책 읽어보고 싶어요.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희가 세 분 선정해서 책을 나눠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좀 전해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재테크를 하기 전에 그 개념부터 좀 명확히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테크를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상식들. 작가님께서는 이 내 통장에 돈이 모이는 지식이 7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짚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어떤 겁니까? 첫 번째로 본다면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부터 20년 차 직장인까지도 다 해당되는 게 7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한다면 일찍 시작하자. 이게 뭐 뻔한 얘기지만 가장 진리죠. 네. 그걸 좀 어릴 때부터 알아야 되는데 나이 먹고 알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네, 첫 월급 받으시자마자 시작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제 탓이군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재테크는 이제 요게 중요한 건데 현실적인 재테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제가 자주 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좀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난 20살인데 40살에 뭐 400원 모아서 은퇴할 거야 이런 막연한 것보다는 좀 구체적인 게 나은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1,000만 원으로 1년 만에 1억 모으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들 솔깃하잖아요. 연 900% 수익을 내면 돼요. 에? 요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많이 부담스러운데. 2%만으로도 연수익률 2%만으로도 1억을 또 모을 수가 있죠. 1,000만 원 갖고 한 120년 정도 기다리면. 저기 현실적이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5년 정도면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연 15%. 물론 연 15%가 그렇게 만만한 높이는 아니죠. 하지만 120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고 900%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죠.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맞는 쪽을 찾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하긴 저도 어렸을 때 재테크를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 너무 막연하게 좀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20년 뒤에 한 10억 모아볼까? 뭐 이런 식.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로 나눠보면 갑자기 또 현타가 오기도 하죠. 네. 심지어 나누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돈을 모으다 보면 그 정도는 모으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모으니까 이렇게 돈을 못 모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재테크는 현실적이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지식 말씀 주셨고요. 세 번째는 뭔가요? 이제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이왕 현실적으로 가기로 하셨다면 3박자, 그러니까 시간, 돈, 수익률 이 세 가지가 좀 넉넉히 맞아 떨어져야 돼요. 어느 한쪽만 많아가지고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 갖고 1억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좀 부담스럽죠. 그런 식으로. 또 기간도 중요하죠. 1년 만에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해서 한 500만 원 벌었다 해도 꽤 괜찮은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기분 좋은데 500만 원 번 걸로는 또 내 인생이 바뀌질 않죠.
하지만 매년 500만 원을 정말로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그때는 이제 좀 바뀌겠죠, 삶의 질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간, 돈, 수익률 이 삼박자를 또 맞춰야 돈이 실제로 늘어납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세 가지의 상식 말씀 주셨고요. 네 번째는 뭔가요? 가장 많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데 종잣돈의 위력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종잣돈의 위력. 맞아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종잣돈도 누군가한테 1,000만 원 뭐 종잣돈 또 누군가는 1억이 종잣돈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종잣돈은 나에게 의미 있는 돈 이런 사이즈로 보시면 되는데 뭐 1,000만 원 갖고 예를 들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는데 성공 확률이 10분의 9다. 예를 들어 뭐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있는데 배에다가 뭔가를 실어서 보내면 수익의 2배를 준다는 거죠. 그럼 꽤 괜찮잖아요. 그럼요. 이게 이제 실제라는 가정을 놓고 그런데 배가 10번 가면 한 번은 꼭 물에 빠지더라. 그러면 이걸 투자할까 말까 고민해야 되겠죠. 1,000만 원이면 한 번의 시도밖에 못 하니까. 그런데 1억을 갖고 있다면 10번 시도할 수 있겠네요. 1,000만 원씩 나눠서. 네, 그럼 그 중에 한 번은 배가 정말로 물에 빠지더라도 나머지 9번에서 수익이 2배가 날 거니까 나름 원하는 결과를 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진짜 종잣돈의 위력이 굉장히 크네요. 내가 시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를 가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다음 두 가지 더 들어볼까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얘기하면 이제 금방 아실 거예요. 이거 총소유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존에 재테크에선 많이 다루질 않았을 거예요. 저는 좀 자주 다루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비용은 싸거나 비쌀 수 있는데 실제 비용은 그 반대인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서 김치 냉장고가 100리터짜리가 있다고 쳐요. 네. 100만 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김치 냉장고를 내가 이제 필요해서 사는데 우리 집에 필요한 용량이 200리터예요. 그럼 김치 냉장고 2대를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있는 모델 보니까 300만 원짜리인데 200리터예요. 세로형 모델. 그러면 똑같은 사이즈인데 한쪽은 200만 원, 한쪽은 300만 원이에요. 대신 200만 원 이제 2대를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쌀까? 300만 원과 200만 원 어느 쪽이 쌀까요? 200만 원짜리가 싸죠. 그렇죠. 단순히 숫자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파트에다가 이걸 설치하려고 하면 김치 냉장고 2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한 평의 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대략. 반대로 200리터짜리 세로형 모델을 선택을 한다면 반 평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파트의 이제 가격을 보면 알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4천만 원 넘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죠? 그러면 300만 원짜리로 세로형으로 돼 있는 거는 실제로는 300이 아니라 2,300만 원이 되는 거고, 100만 원짜리 2대를 샀다면 200만 원이 아니라 4,2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야, 그것까지 과연 내가 생각하면서 아니요. 근데 실제로 이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요? 벽걸이 TV. 맞아. 요즘엔 다들 벽걸이 TV 하죠. 지금이야 아예 브라운관이 없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브라운관 TV가 현존 왕성했을 때조차도 벽걸이 TV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네. 선택이 됐었죠. 그 자, 이유는 남은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재테크를 위해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상식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7가지 중에서 6번째 이야기 총소유 비용. 그러니까 구매를 할 때 비용 냉장고 2개를 살 때 200만 원이 드는 것과 하나를 구입하면서 300만 원이 드는 것 그 두 가지에 어떤 게 더 비용이 많이 드느냐에 대한 문제 저와 PD는 다 2개 200만 원 요거를 선택했지만 알고 보면 이 평수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실제 비용은 어쨌든 더 크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비용과 실제 비용이 다른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벽걸이 TV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예 하나만 더. 제가 늘 얘기하는 전략. 전략은 전략적이어야 하지 마냥 전략하는 게 안 된다는 이유가 전략 자체로 해선 돈이 세이브가 될지 몰라도 실제로 내가 잃는 기회비용이나 다른 걸 생각하면 결코 전략이 이득이 안 되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그것도 아끼는 총소유 것만 비용이죠. 네. 능사는 아니다. 자, 그럼 마지막 7번째 상식 어떤 겁니까? 이건 굉장히 심플한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재테크를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 미국 주식을 하든 뭘 하든 세대주가 아닌 분들은 이제 제가 혼을 내죠.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세대주 해야 되는 거죠.
세대주라는 거는 이 대한민국 국민의 재테크에서 몹시 필수예요. 세대주는 이제 주로 부동산 테크닉에서 위력을 많이 발휘하는데 뭐 신혼부부 공급이 됐든 어떤 나이가 됐을 때 중장년층의 어떤 지원이 됐든 하다못해 좋은 민영주택 고르려고 하면 점수가 또 필요하겠죠. 네, 그럴 때 무주택 세대주 얘기하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분들이 그 세력을 잡으시든 세대주 위주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어요. 세대 원까지 부동산에서 혜택을 주려고 하면 투기 의혹이 일어나게 되고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되죠. 하지만 세대주를 위한 공급을 하겠다. 세대주를 위한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세대주 자격을 일찌감치 확보한 분들이 그만큼 부동산에서 더 많은 재테크 기회를 얻는다라는 거죠. 그밖에 뭐 직장인들이 저 소소하게 연말정산 혜택 볼 때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그렇죠. 때 맞아요. 다 혜택을 봅니다. 필수죠, 필수. 그러네요. 그래서 일찍부터 세대주의 자격을 획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예. 네. 자, 7가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생각보다 이 7가지 얘기만 했는데도 많은 게 풍성하게 이야기가 된 느낌이에요. 흔히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무난함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건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재테크도 자신의 삶의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작가님도 재테크 전략에는 6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지난번에도 살짝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요게 참 재밌더라고요. 네. 이 6가지 전략. 네. 6가지가 있죠. 뭐 짧게 얘기하면 표준 전략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짧은 방망이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심플하게 333,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 전략이 있고, 그 다음 주거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있고, 또 그때 물어보셨던 공무원 전략 이렇게 6가지가 일단 있어요. 네. 이 중에서 오늘 좀 특별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표준 전략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거니까, 짧은 방망이 전략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짧은 방망이 전략 이름만 들어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표준 전략의 장점은 변동성을 낮춰서 좀 무난한 삶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내 돈의 위력을 낮춰버린 단점도 있어요. 표준 전략이 뭐예요? 단기로 모으는 돈과 중기로 모으는 돈과 초장기 이렇게 모으는 돈을 따로따로 태워서 보내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랬다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이나 기타 돈을 쓸 일이 있을 때는 그 상품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손해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돈의 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손해죠. 목돈을 짧게 모으는 이 짧은 방망이 전략을 쓰게 되면 이런 거예요. 돈을 뭐 10년, 20년 이렇게 모으지 않고 3년 내지는 1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주로 프리랜서 분들한테도 괜찮을 수 있어요. 제가 귀를 쫑긋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걸로 거기에 맞는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돈 재테크가 위주가 되는 거예요. 매달 돈을 내서 이렇게 하는 직장인처럼 하는 재테크를 못하는 분도 많으니까 또 성격상 안 맞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수익률 면에서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년이나 2년 동안 모을 때는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은행 예적금으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3년 안에는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도 어지간히 높지 않은 이상 큰 변화가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냥 모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 놓고 그게 1,000만 원이 됐든 뭐가 됐든 내 연봉의 절반 이상 모였다. 그럼 이제 목돈이잖아요. 그죠. 그걸로 이제 목돈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ELS라든가 원금 손실이 아깝다면 또 ELT 내지는 뭐 나 대신 누군가 돈을 굴려주기를 원한다면 또 뭐 레버 카운트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부동산이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목돈 재테크를 할 때에도 목돈이 들어갔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러니까 언제든 뺐을 수 있는 식의 재테크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1년이나 2년 동안에 하는 재테크는 당연히 예적금이고 모으는 것까지는 그 다음에 하는 재테크는 이제 목돈 재테크 전용들이 있으니까 그게 부동산이 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ELS 이런 상품이 됐든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역시 길게 가지는 않아요. 그럼 이 방법의 장점은 내 소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분들이라든가 소득이 좀 높은데 좀 야망이 있는 분들에게 좀 좋은 거죠. 네. 첫 번째 조건은 조금 아프네요. 내 소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분들. 그건 사실 직장인도 똑같은데 네. 직장인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지는 것 뿐이고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직장인도 한 달 이내까지만 예측이 가능하죠. 엄밀히 말하면. 네. 그렇죠.
자, 금융상품의 다양성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예전이 조금 더 다양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왜냐하면 안정성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조금 더 다양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뭐 이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지금 금융상품의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이상보다도 더 많잖아요. 모르고 있는 게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이나 특징조차도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금융상품 재테크를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잘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금융상품은 기능 덩어리거든요. 기능 덩어리. 네.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하고 뭐하고 하지만 결국엔 정부가 주는 세제 혜택과 그 상품이 가진 고유 특성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겁을 주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아, 나만 모르나 뭐 이런 내용들. 맞아요. 그죠. 인터넷 보면 뭐 연금은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근데 뭐 ETF는 뭐 이런 게 있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죠. 기죽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는 방법과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때 어느 콜센터로 전화할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타이어의 규격이라든가 뭐 토르크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죠. 토르크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토르는 압니다. 천둥의 신.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자동차 동호회 가면 또 멋있는 얘기하는 분들 보면 우린 기가 탁 죽는데 차 모는 데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네. 금융상품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가시면 되는 거죠. 포인트만 알면 된다. 그럼 나한테 맞는 금융상품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가끔씩은 친구 따라 강남도 가고 싶고. 근데 뭐 친구가 강남 간다고 나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인생은 각자 인생이고 저는 MZ세대의 그 생각에 정말 어떤 부분은 많이 공감하거든요. 이제 기능적으로 고를 때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원금 손실을 싫어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원금을 잃더라도 좀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이거 좀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절세형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내가 1년이나 3년 정도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쉽게 말해서 내가 그때까지 버틸 능력이 되는가 네, 이런 것들만 좀 몇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 얘기하면 혼날 것 같은데 저는요 원금 손실 조금까진 봐줄 수 있고요. 수익은 많이 났으면 좋겠고요. 단기간에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LS를 잘못 가입하신 분들이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흔히 말하는 낚여요. 왜요?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정직성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직종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러면 이 상품은 주식의 수익성과 그다음에 뭐 원금 보장의 일부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좀 솔깃하거든요. 그렇죠. 안전하면서 수익성도 오니까. 그렇죠. 그럴 때 ELS가 있고 ELT가 있는데 ELT는 그래도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ELS는 이제 그건 없어요. 대신에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바라볼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도 지난 몇 년 사이, 그 1년 사이에 문제가 컸잖아요. 이게 그 부분 때문인 거죠. 수익은 날 수 있는데 손해도 날 수 있는데 어느 구간 넘어가면 갑자기 손해가 커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안심해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너무 강조를 하면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뭐 설마 마이너스 40% 나겠어요? 뭐 이런 얘기에 낚이는 거죠. 마이너스 40%. 아우, 끔찍하네요. 자,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재테크와 관련해서는 나만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 정말 많이들 하시죠. 오늘은 재테크와 관련된 이야기 궁금한 게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거,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파고들고 싶은 것들 뭐든지 다 좋아요. 노하우도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 중에서 저희 동기분들한테 요거는 꼭 알려주고 싶은 재테크 솔루션이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올해는 아마 잡주 전성시대가 될 거예요. 잡듀? 네, 잡주. 흔히 말하는 무슨 뭐 예를 들어 나무 가공하는 회사인데 뭐 바이오 쪽으로 진출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하나만으로도 막 2배, 3배 올라가는 그런 회사가 있죠. 네, 잡주죠. 그러니까 소문만으로도 올라가고 소문이 좋았는데도 또 거꾸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실적과 비례하지 않는 회사가 잡주인데 올해는 이게 좀 많아질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청취자. 지난 작년까지 높은 수익이 났던 분들에 대해서 많이 부러워하고 올해도 그걸 추구하려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그게 정말 어려울 거예요. 특히나 우량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네. 올해는 제 예상으로는 재미가 없을 거라고 전 예상을 해요. 시장에 돈이 말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던 돈을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 있던 돈을 이쪽으로 옮기는 돈에 그냥 잠깐 스위칭 현상만 나타날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올해는 수익을 바라보기보다는 투자의 우량주의 어떤 기대 가능성을 믿고 그냥 꾸준히 가시되 그냥 마냥 가면 나만 손해니까 절세형 상품에 좀 관심을 가져라.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올해는 잡주 전성 시대이다. 그래서 절세형 상품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세형 상품들 어떤 것들을 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직장인들 같으면 연말정산 혜택을 보는 대표적인 상품들이 IRP라든가 연금저축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청약통장 불입하면 또 일정 금액까지 소득공제를 또 해주죠. 이건 이제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유리한 방식. 뭐 또 그 밖에는 ISA 같은 또 상품이 있죠. 일정 금액 넣을 때까지는 뭐 그냥 비과세 일정 부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절세형의 대표적인 상품들이고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소개할지 모르겠네요. 보험 상품도 장기 저축성 보험이나 또는 연금이라면 절세형 상품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이런 네. 쪽을 관심 가지면 절세는 명확하게 수익을 낸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재테크거든요. 제가 작가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 번 읽고는 재밌다, 흥미로운데 두 번째 읽으면서는 메모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는 뭔가 더 많이 배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회장님도 한다는 투자 관리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요거 알려드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자산운용사로 유명했던 K모 회장님이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얘기고 본인 돈 관리는 또 이렇게 한다고 하고 네. 저도 그 이후로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죠. 좋은 종목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비율을 일단 정하는 거예요. 비율을. 네. 내가 100원이라는 돈을 저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30원은 뭐 예적금으로 놓고 또 30원은 예를 들어 펀드로 놓고 또 한 40원 정도에서 일부는 국내 주식, 일부는 해외 주식 넣기로 했다면 각각의 비율이 뭐 3대 3대 뭐 2대 2라고 쳐요. 그러면 6개월이나 1년쯤 있다가 뭔가 이제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금 빼놓고는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비율을 다시 3대 3대 2대 2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예금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예를 들어 예금은 뭐 한 3% 4%라고 한다면 주식에서 예를 들어 20% 비중으로 넣었던 주식에서 뭐 한 20% 수익이 났다. 그럼 그 수익이 난 거를 다시 다른 데로 배분을 하는 거죠. 비율을 지키는 거예요. 비율을. 근데 이 방법을 하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왜 추천해 주시죠? 제가 대원칙을 늘 얘기하는데 네. 투자는 아무도 몰라요. 음. 그 아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추구는 하죠. 하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다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모르잖아요. 그럴 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렇죠. 그 심리적인 후회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삼천리 자전거라는 주식이 과거 정부 시절에 전국토 이렇게 만들 때 자전거로 달리는 도로라든가 이런 거 만들었거든요. 그때 거의 뭐 한 20배 가게 15배, 20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퇴직금을 거기다 넣었거든요. 한 2,000원대 하던 시절에. 그리고 나서 이게 60%까지 올랐어요. 그랬다 이분이 많이 갈등했고 조금 떨어질 때 팔았어요. 결국에 60%에서 팔았죠. 그러면 꽤 큰 돈이었어요. 그분 퇴직금으로 넣은 그러네요. 거니까.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게 한 3만 원대까지 올랐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그 돈 갖고 퇴직할 수도 있었던 거죠. 우리 그러네요. 직장인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 퇴직금 그냥 회식비로 쓰세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이
충동. 그분은 실현할 수 있었죠. 음. 그런데 60% 수익도 대단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다 보면 그 놓친 거에 대한 아쉬움도 크고 음. 반대로 또 그때 팔 걸이라는 또 아쉬움도 크기 때문에 그 후회를 줄여주는 게 크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현재까지의 데이터로는 그래도 변동성은 낮추면서 주식과 예금이 가지는 수익을 일정 부분은 내게 하더라라는 건 입증은 좀 돼 있어요. 현재까지는. 네,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라라는 거,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최근에 쓰신 책, 저도 요즘 재밌게 읽고 있는 오늘부터 경제 수업이라는 이 책이 따님을 위해 쓰게 되셨다라는 이야기 지난번에도 오셔서 해주셨어요. 이렇게 따님처럼 사회초년생들, 그러니까 MZ세대 젊은이들을 위한 재테크 조언도 이 책을 통해서 해주셨는데 사회초년생일 때는 어떤 재테크가 맞을까요? 직업과 소득 특성을 감안해서 본인의 진로를 좀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 직업에 대한 목표든 돈에 관한 목표든 둘 중에 하나는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직업에 관한 목표든 돈에 관한 목표든 내가 뭐 아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회사에서 한 15년 차 이상의 선배를 그럼 보셔라. 그분이 나의 미래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셔라. 좋은 선배 보셔야 될 텐데. 네,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종잣돈 모으는 연습은 좀 해보시는 거는 누구나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일종의 성취감이거든요. 그래서 뭐 1억이나 10억 이렇게 너무 큰 걸로 하지 마시고 누구나 공평한 내 연봉만큼 모으기 내지는 내 연봉의 절반만큼 모으기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는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그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돈을 모으는 재테크의 기본 상식 중에 하나가 시간. 그러니까 일찍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까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사회 초년생들은 사실 일부를 떼서 내 노후를 위해 준비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당장에 그렇죠. 쓸 돈은 많은데 모이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저는 최소한의 금액은 넣으라고는 해요. 노후 자금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게 노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평생 월급을 만드는 목적으로 해보자. 평생 월급. 네, 좀 생각을 바꾸는 거죠. 노후하면 너무 멀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을 때도 있고, 20, 30대라고 한다면 뭐 감이 안 오니까. 하지만 그냥 일정 나이 되면 너도 월요일 날 회사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니?라고 이제 얘기는 해주죠. 네. 그렇게 멀지 않단다 얘들아. 살다 보면 금방 온다. 엄마 아빠 오시면 됩니다. 엄마 아빠. 맞아요. 진짜 치마 입고 다소곳하니 그랬던 우리 엄마가 어느새 이제 엄마잖아요. 네, 그런 거 씁니다. 여러 가지 재테크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저는 막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전문가니까 잘하고 있을 거야. 이런 믿음. 그러면 작가님은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계실까? 앞서 뭐 나도 하고 있는 게 그 회장님의 밸런스 맞추는 그 투자 방법, 그거를 나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잠깐 주셨는데 그렇게만 하고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몇 가지는 꼭 실천하고 있어요. 일단 잡주는 절대 투자 안 하고요. 저도 유혹은 많이 시달리거든요. 네, 그쵸. 잡주는 절대 투자 안 해요. 일단. 그래요? 그리고 제가 반드시 지키는 거는 예산 수립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쓰는 것. 이거는 꼭 실천하고요. 특히나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저도 소득이 왔다 갔다 해요. 많이 버는 날은 이렇게 가면 나도 하와이 가나 뭐 이렇게 가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현금 흐름. 핵심이죠. 사실 뭐 요즘 부자에 대해서 뭐 10억 부자, 100억 부자 이런 식으로 이 사이즈로 얘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던데 네. 부자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현금 흐름이 첫 번째예요. 삶의 품질의 기준도 예전에는 그냥 전략을 하면서 살든 뭐 하면서 살든 돈만 많으면 저분 행복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재테크만큼은 1900년대 산업화 시대 기준으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요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현금 흐름 시대죠. 그래서 저는 수익의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저의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 6개월까지는 맞춰놓고 있죠.
재테크에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잖아요. 쓰신 작가분들도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러면 나도 재테크 책을 좀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 나는 이 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쓰신 거예요. 와, 진짜 매력적인 질문이시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Yes. 궁금했어요. 책을 MSG는 치기 싫었어요. 너도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 내지는 부자 되는 뭐 이것만 하면 뭐 될 수 있어. 이런 거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다 부자 됐겠죠. MSG는 치고 싶지 않았고 네. 그래서 진짜로 쭉 모았던 내용들이 꽤 많아요. 압축적으로. 그래서 그걸 바텀업 방식으로 만들었죠. 보통은 책을 쓸 때는 뭐 예를 들어 1억 모으기 책 이러면 제목 정하고 그다음 목차 정하고 그다음에 글을 쓰거든요. 그쵸. 그러면 한 달이면 작성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반대로 재료를 모은 다음에 그걸 엮어서 위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7년 걸린 거죠. 마음에 안 든 거 빼고 마음에 든 것도 넣고. 근데 거기에 제 딸내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왜요? 제가 딸내미한테 물어봐요. 이건 어떠니라고. 난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 이거 뺄게. 이렇게. 그러면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책을 쓰시면 예를 들어서 재테크 시장이라는 게 정말 변화가 엄청나게 빨리빨리 일어나는 시장인데 7년 동안 모으신 자료면은 사장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에도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내용만 추린 거예요. 이 책은.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책으로 만들었어요.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한번 해보시겠다는. 네, 그런 야망까지는. 사실 그렇잖아요.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다들 나 돈 벌었다 이런 책들 많잖아요. 맞아요. 올해는 그런 책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작아지는 모양새로 가는 이 시기에는 그런 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책에 보면 1, 2, 3장의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이제 그 이후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방송의 특성상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 책을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저희 마무리 말씀으로 평소에 재테크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분들 돈 알못, 투 알못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이 초대석 시간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당부의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경제적 자유는 누구나 원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낮은 산은 아니에요. 굉장히 높아요. 에베레스트 산처럼 굉장히 높아요. 한 번에 갈 수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번에 가려고 하면 내 통장이 닫힐 수도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내 통장이 한 번 닫히면 회복이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경제 수업을 읽으시는 독자님들이라든가 또는 이 책을 접하지 않아도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베이스 캠프는 좀 마련하시고 뭔가를 노리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해요. 베이스 캠프가 뭐냐면 주거의 안정성과 내 수입의 안정성을 약간 확보한 상태에서 노리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할 건 해놓고 조금 더 높은 야망을 가지신다면 정말로 누구나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지 않을까. 좀 더 높은 확률로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오늘 들으시면서 뜨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에 걸쳐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재테크 전문가 이시자 그리고 책도 쓰셨어요. 우리 작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한재민 작가와 함께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